현대 인류에게는 24시간 몸과 붙어있는 친근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실 스티브 잡스입니다. 먼저 스티브 잡스에게 영감을 주었던 천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잡스는 다빈치의 완벽을 향한 타협하지 않는 열정에 감탄합니다.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at's something deeply embedded in Apple's DNA. We believe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the liberal arts and the humanities that yields results that make our hearts sing. 잡스는 아무도 볼 일이 없던 내부 회로 기판의 아름다움도 신경 쓸 정도로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와 다빈치는 진정한 예술가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까지 챙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잡스는 50년 역사를 가진 애플의 창업자지만 그냥 창업자가 아니라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공동 창업자는 누구일까요? 어느 날 할리우드 배우가 맥북을 사려고 애플 스토어로 향하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후덕한 미국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나 애플 직원 데려왔어. 직원 할인받을 거야. 그럼 애플 사원 번호 있어요? 당연하지. 사원번호 1번. 10% 싸게 샀다. 할인해줘서 고마워. 근데 창업주인데 10% 할인은 짜다. 바로 이 할아버지가 잡스보다 사원 번호가 더 높은 애플 1호 직원, 공동 창업자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홈스테드 고등학교에 다니던 잡스는 우연히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졸업생 선배와 친구가 됩니다. 워즈니악은 잡스보다 5살 많고 전자공학에 더 깊은 지식을 보유했지만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지요. 워즈니악도 어릴 때부터 명석한 엔지니어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공학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워즈니악은 잡스와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제게 중용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스티브와 달리 상류사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도 많이 타기도 하고 그저 엔지니어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자공학을 좋아하는 두 장난꾸러기의 팀이 이루어지고 잡스는 그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어느 날 워즈니악은 해커들이 미국 통신기업인 AT&T의 네트워크 신호 복제를 통해 장거리 전화를 공짜로 이용한다는 잡지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당시 전화 비용은 상당히 비쌌죠. 당장 그는 잡스에게 전화의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와 부품을 구해 고생 끝에 해커를 따라할 수 있는 디지털 버전 블루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박스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자 누군지도 모를 전화 상대에게 지금 우리는 공짜로 전화하고 있어요. 비명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잘 작동하는 블루박스를 두고 잡스는 워즈니악에게 이 박스를 만들어 팔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워즈니악이 $40 비용을 들여 만들고 잡스가 $150에 팔게 됩니다. 두 스티브의 첫 사업이었죠. 워즈니악이 만들고 잡스가 판매한다는 것이죠. 잡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I made about 100 of them and almost all of them sold. 그러나 잡스는 한 식당에서 총을 든 남자에게 블루박스를 빼앗긴 후 이 사업은 접게 됩니다. 이 장난이 결국 그들이 장래의 제품을 만들고 모험, 즉 사업에 나서도록 하는 첫 계기가 됩니다. 이후 워즈니악은 HP의 개발자로 취업하게 되며 사내 클럽에 참석하게 됩니다. 홈브루 컴퓨터 클럽, 즉 사내 컴퓨터 광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는 키보드 자판을 누르면 모니터에 그 문자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원리지만 당시에는 PC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됩니다. 소식을 들은 잡스는 흥분해서 워즈니악을 따라 홈브루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끄럼쟁이 워즈니악을 대신해 당당한 잡스가 필요한 부품들을 구해다 줍니다. 이때도 잡스는 흥정에 능했던 것이죠. 점점 워즈니악의 작품인 이후 애플원이 될 컴퓨터 주변으로 클럽 내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만든 것은 이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와 상반된 잡스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잡스는 그가 로열티도 지불하지 않은 채 공유하고 있는 사실에 아연실색합니다. 잡스는 워즈니악의 창안물이 무료로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인쇄회로 기판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어떨까? 워즈니악은 잡스의 제안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근사한 무언가를 고안하면 잡스는 그걸로 수익을 얻을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돈을 받고 컴퓨터를 판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 돈을 벌 거라고 얘기하는 잡스가 더 나아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Do you want to start a company with me? 워즈니악은 절친한 둘이서 회사를 차린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렇게 둘은 어찌저찌 $1,300의 초기 자금과 사업 계획을 확보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기업 애플이 첫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워즈니악은 아직 HP 직원이기도 하고 사업에 투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잡스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거칠게 말하며 목표를 달성할 재간이 있지만 워즈니악은 순진하고 부끄럼을 탔습니다. 잡스는 워즈니악의 공학적 천재성을, 워즈니악은 잡스의 비즈니스 감각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워즈니악과 잡스, 잡스의 동료와 옛 여자친구, 잡스의 임신한 여동생까지
가족 모두가 모여 차고에서 애플1 회로 기판을 만들었습니다. 워즈니악이 애플1 컴퓨터를 설계하고 만들었고 잡스는 이를 시장에 내놓고 판매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애플2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회사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애플이 커지면서 잡스와 워즈니악의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잡스는 비즈니스 확장과 제품 기획을 주도했고 워즈니악은 엔지니어링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잡스의 강한 성격과 경영 방식은 워즈니악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도 잡스의 스타일을 맞추기란 쉽지 않았죠. 특히 1981년 워즈니악이 비행기 사고를 당한 이후 점점 애플 경영에서 멀어졌고 1985년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 다시 함께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즈니악은 잡스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잡스가 2011년 세상을 떠난 후 워즈니악은 여러 인터뷰에서 그를 그리워한다고 밝혔지만 애플의 방향성에 대해 종종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서로를 필요로 했던 동반자였습니다. 잡스가 없었다면 워즈니악의 발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워즈니악이 없었다면 애플의 첫 번째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격과 비전의 차이로 인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관계였습니다. 1970년대 잡스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인 로버트 프리들랜드를 만나게 됩니다. 프리들랜드는 잡스보다 4살 연상이었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과 사업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잡스의 철학과 사업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들랜드는 동양 철학과 명상, 특히 참선에 관심이 많았고 잡스에게도 이러한 사상을 소개했습니다. 1974년 잡스는 프리들랜드가 운영하던 오리건주의 공동체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잡스는 명상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 후 잡스는 프리들랜드의 영향을 받아 인도로 명상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인도에서의 경험은 잡스의 삶과 애플의 디자인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잡스는 평생 써먹을 특징인 현실 왜곡장을 그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현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주도하는 법 역시 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현실 왜곡장은 추후 다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한편 프리들랜드의 삼촌이 백만장자였는데 프리들랜드가 그의 89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과 농장을 관리했습니다. 잡스는 사과나무의 가지들이 제대로 자라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관리합니다. 이 가지치기는 이후의 잡스의 사업 관리 방식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들랜드는 그 사과 농장의 가족 공동체를 무임금, 노력봉사 등 사이비 종교 지도자같이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며 잡스는 점점 그에게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잡스는 실리콘밸리의 홍보 전문가 레지스 맥케나에게 끈질긴 구애를 해 그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로고 시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온전한 사과 그림, 하나는 한입 베어먹은 사과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함이란 궁극의 정교함이다. 잡스는 베어먹은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황홀한 색조의 6색깔 줄무늬로 로고, 인쇄 비용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잡스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이 둘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게이츠와 잡스 모두 야망이 있습니다. 게이츠의 사고방식은 잡스보다 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반대로 잡스는 직관적이고 낭만적입니다. 게이츠는 눈 마주치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잡스는 강렬하게 사람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게이츠는 계산적인 사업가로 마소의 윈도우와 소프트웨어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반대로 잡스는 타협하지 않는 예술가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말끔한 패키지로 만들고 폐쇄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폄하합니다. 빌은 미적 감각과 상상력이 없고 뭔가를 창안한 적도 없어요. 잡스는 뻔뻔하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기만 했지요. 당시 게이츠는 아직 잡스의 신하였습니다. 1984년 애플의 연 매출은 15억 달러에 달했지만 마소는 고작 1억 달러였기 때문이죠. 마소는 매킨토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협업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무기인 워드와 엑셀은 마소가 쥐고 있었고 잡스는 게이츠와 손을 잡으면서도 견제를 하는 불편한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1983년 1월 애플의 매킨토시 출시를 예정으로 마소 소프트웨어의 1년 독점 계약을 따냈지만 매킨토시 출시가 1년 연기되고 1984년에 출시하자 마소는 맥의 인터페이스를 모방해서 만든 새로운 윈도우를 IBM에도 제공한다고 발표합니다. 이후 잡스는 게이츠를 불러 이틀 동안 꾸짖습니다. 당장 게이츠 오라고 해. 게이츠는 호다닥 달려왔습니다. 저 불렀어요? 우리끼리만 같이 하기로 계약했잖아. 우리 거 디자인도 훔쳐가고 다른 놈과 바람피고 이런 식으로 통수치기야. 난 너를 믿었는데. 근데 님이 뭘 할 수 있는데? 이후 법정은 마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킨토시의 출시 연기 때문이었지 실제로 마소는 계약을 문제없이 이행한 셈입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모습과 느낌도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소는 이후 윈도우로 시장을 지배하고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혁신적인 제품이 꼭 이긴다는 법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와 잡스는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게이츠가 넥스트 본사를 방문했을 때 잡스는 그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게이츠의 눈에 잡스가 직원들과 여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유리벽을 통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요. 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상반된 철학이 존재합니다. 잡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통합된 엔드-투-엔드 방식, 게이츠는 모두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애플 운영체제는 애플 기기에서만, 윈도우는 모든 컴퓨터에서 쓰이는 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이츠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별개라면서 잡스의 방식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연설자리에서 강조합니다. 게이츠는 잡스의 멋진 컴퓨터 디자인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코웃음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색을 원한다면 검은색 페인트 한 통이면 됩니다. 스티브 잡스와 존 스컬리는 애플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관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처음에는 잡스가 스컬리를 직접 영입했지만 스컬리가 잡스를 애플에서 쫓아냈기 때문이죠. 1983년 애플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스티브 잡스의 경영 스타일이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기에 애플 이사회는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길 원했습니다. 당시 펩시의 CEO였던 존 스컬리는 펩시를 미국 내 코카콜라와 맞먹는 브랜드로 성장시킨 마케팅 전문가였습니다.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selling sugar water?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잡스의 말에 감명받은 스컬리는 애플의 CEO로 합류하게 됩니다. 처음에 둘은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스컬리는 기업 운영을 맡고 잡스는 제품 개발과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1984년 잡스의 주도하에 개발된 매킨토시는 당시 혁신적인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킨토시는 상업적으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고 내부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잡스는 가격을 낮추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으나 스컬리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잡스는 제품 개발에 몰두하면서도 회사 운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려 했습니다. 스컬리는 이런 잡스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이 애플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이사회에 잡스를 해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잡스는 매킨토시 개발 부서에서 해임되었고 사실상 회사 내에서 역할을 잃게 됩니다. 잡스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애플에서 쫓겨나고 이후 넥스트와 픽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좋은 파트너였지만 경영 방식과 비전 차이로 인해 극단적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후 픽사와 넥스트를 통해 성장했고 결국 애플로 돌아와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죠. 스컬리는 결국 잡스를 내쫓은 인물로 남았고 후에 이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잡스의 애플 복귀 이후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회사 운영에 대해선 잡스가 적합한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장 에드 울러드의 눈에는 그가 점점 관리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잡스가 스스로 세운 넥스트 회사에서 잡스는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잡스는 통제 욕구를 어느 정도 버리고 모든 생산 과정을 외부 업체에 위탁합니다. 그리고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막장 성격은 어쩔 수 없었죠. 그는 칩을 기간 내에 만들지 못한 회사의 관계자 미팅에 쳐들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빌어먹을 XX 자식들아. 다행히 일은 잘 처리됐지만 그 회사의 경영진은 한동안 팀 FDA를 새긴 재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1998년 잡스는 컴팩 컴퓨터의 공급망 관리자인 37세의 팀 쿡을 만나게 됩니다. Cook knew exactly what he needed to do. I trusted him, and because of that, I was able to forget about a lot of the company's day-to-day operations. 팀 쿡은 오번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 듀크 대학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은 전문가였습니다. 매우 논리적인 엔지니어인 쿡은 잡스에게 매료되면서 애플이 곧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직감하며 애플로 이직합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잡스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어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운동을 한 후 6시가 되면 사무실 책상에 앉았지요. 다혈질인 잡스와 반대로 침착한 태도로 역경들을 이겨나갑니다. 쿡은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이용해 애플 핵심 공급업체 100곳을 24곳으로 줄이게 됩니다. 회사들 위치를 아예 애플 공장 옆으로 옮기면서까지요. 잡스는 2개월분의 재고를 1개월분으로 줄였지만 쿡은 그것을 15시간분까지로 줄이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제조 공정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부품질 상승 등도 당연한 업적이었습니다. 이후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 병원에 있는 동안 쿡은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겸손하며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나가는 일조차 반기지 않았죠. 폭언과 변덕을 일삼는 잡스와 침착하며 무뚝뚝한 쿡은 서로 거울상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잡스는 쿡을 애플의 CEO에 앉혔습니다. 의견을 표출해 잡스에게 반박할 줄 알아야 해요. 그는 일부러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논쟁을 벌이거든요. 충돌이 불편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2009년 5월 말에 잡스는 퇴원한 뒤 애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병가 이후 그 무렵까지 반토막 났던 애플의 주가가 거의 회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팀 쿡의 연설을 보고 잡스는 침울해졌습니다. 잡스는 어쩌면 자기가 없더라도 애플이 계속 순조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자기가 없더라도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마치 자식이 훌륭하게 독립했으면 하는 바람과 자신의 곁을 떠나주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동시에 섞여있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잡스는 다시 일상으로 훌륭하게 돌아왔습니다. 팀 쿡은 평소처럼 잡스가 다른 사람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을 보고 그가 평소대로 돌아와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거의 회복하면서 세 번째 홈런을 칠 작정이었습니다. 아이팟, 아이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말입니다. 애플의 전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애플의 상징적인 제품들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브는 1992년 애플에 입사했는데 맥을 처음 접하고 자신과 같은 컴맹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 입사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7년 아이브는 망해가면서도 디자인을 경시하는 애플이 질려 회사를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니라 훌륭한 제품이 목표라는 잡스의 연설을 듣고 감동해서 회사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존이라고도 불리우는 아이브는 어릴 적부터 디자인 능력이 수려했습니다. 잡스는 디자인팀을 둘러보다 아이브를 만났고 그들은 서로가 통하는 사이임을 깨닫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브는 하드웨어 부문 책임자인 존 루빈스타인에게 업무 보고를 했지만 곧 잡스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죠. 잡스는 그에게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디자인을 할 때마다 단순성을 추구했습니다.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기 위해서는 매우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제품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잡스는 디자인을 겉모습이 아니라 근간이면서 영혼이라고 밝혔고 둘은 서로의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아이브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다른 애플 직원들조차 출입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잡스와 아이브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고 둘만 같이 애플 제품 디자인들을 살펴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잡스는 아이디어 회의에서 아이브를 불러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노트북 등이 올려진 테이블에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는 손으로 직접 느껴보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죠. 여기는 이미 성장을 많이 했으니 대신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식으로요. 보통 대기업에선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들었죠. 바보 같은 프레젠테이션도 없고 결정들이 유동적이었어요. 잡스와 아이브는 사소한 전원 공급 장치조차 디자인에 신경 썼으며 맥북의 흰색 전원 장치와 기분 좋은 탁 소리를 내는 자석 연결 장치도 잡스의 212개 특허 중 하나였죠. 그들은 제품 포장조차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포장을 뜯을 땐 누구든 안에 있을 아름다운 보석을 상상하며 두근두근해지죠. 포장은 한편의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잡스는 특유의 거짓말로 아이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마냥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브는 자기 대신 잡스가 모든 공훈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잡스 덕분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잡스와 아이브의 공동 첫 성과는 1998년 5월에 등장한 아이맥이었습니다. 저렴한 $1200이며 일반 가정에서도 포장을 뜯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제품이었죠. 첫 디자인 단계였을 때 잡스는 아이브의 시범 모형 중 재미있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모형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모형을 조금 더 개선하자 잡스는 마음에 들어했지만 아직 다른 컴퓨터와의 뛰어난 차별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브는 바다 빛깔의 청록색 플라스틱 케이스를 디자인에 추가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해변의 이름을 따서 본다이 블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반투명 케이스를 통해 컴퓨터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잡스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이브는 이러한 의견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잡스는 아이브의 디자인 능력을 깊이 신뢰했고 아이브 역시 잡스의 비전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이해하며 함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브가 2019년 애플을 떠나 독립적인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애플에서의 중요한 협력적 관계로 손꼽혔습니다. 잡스는 아이브에게 디자인에 대한 자유로운 창의력을 존중하며 아이브는 잡스의 비전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4일 화요일 잡스는 가족의 품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그리고 아내 로렌을 보고 나서 고개를 돌려 먼 곳을 응시하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숨을 거둡니다. 그는 그가 생전 좋아하던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의 안식처를 자리 잡게 됩니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잡스가 영면한 자리는 비공개이며 그는 추모공원 어딘가에서 편히 잠들어 있습니다.